제22대 총선이 치러지는 2024년 새해를 맞아 신동아가 대한민국 주권자이자 유권자인 국민의 이해와 판단을 돕기 위해 특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주제는 대한민국 생존 전략과 거부할 수 없는 미래, 그리고 한국 정치의 역할입니다. 말씀 손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방문연구원으로 대한민국 생존 전략을 연구하신 후 책 대한민국 생존 전략을 펴내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보수 진영 개혁 최선봉에 섰다가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 창당에 나선 거부할 수 없는 미래의 저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거부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미래를 거부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것이 아니죠. 현재를 어떻게 좋은 현실로 바꿔낼 것이냐, 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현실을 먼저 좀 진단을 해봐야겠죠. 이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정치는 대화와 타협은 실종이 되고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비판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께 여쭙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양극단 정치가 일상화된 이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제가 1년 동안 유학했던 미국도 바로 이 정치 양극화 문제로 굉장히 앓고 있더군요. 우리 미국 그러면 우리 이준석 대표가 더 전문가신데 요컨대 우선 경제적 위축이란 게 있을 겁니다. 경제가 팽창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수축이 돼서 네. 사회 전체가 제로섬 사회가 되거든요. 네, 서로 나를 위해서는 상대 걸 뺏어야 되는. 네. 네. 이런 시대가 되면 훨씬 더 이렇게 각박해지죠. 네. 그리고 이제 수축의 시대가 되면 사회적으로 좌절되게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증오심으로 이렇게 폭발되고 표출되고 할 텐데요. 네. 그런 현상을 정치가 잘 극복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에 영합하다 보면 정치가 분노를 유발하고 증오를 자극하는 그런 정치로 가게 되고 자기 지지자들의 표를 모으는 것에 급급하게 되는. 네. 그래서 이제 정치가 양극화되는 건데요. 정치 양극화도 사랑의 경쟁이 되면 좋은데 예컨대 과거의 양김 시대처럼 나는 DJ가 좋다, 이게 훌륭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YS가 훨씬 멋있다, 그리고 투쟁도 더 많이 했다, 이런 식의 사랑의 경쟁이면 좋은데 지금은 증오의 경쟁. 나 그쪽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쪽이다, 나는 그쪽이 훨씬 싫다, 네. 이럴 형편없다, 이런 식의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계적으로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정치 양극화에 크게 기여합니다. 과거에 몇 개의 미디어만 있었던 시대에는 그 몇 개 중에 한두 개만 보면 비교적 균형 잡힌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네. 미디어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중에 한두 개를 골라야 되는데 입맛에 맞는 걸 고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점점 이른바 편식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정보의 편식, 시각의 편식, 그래서 점점 한쪽으로 빠지게 되는. 그러다 보면 이제 국민 전체가 뭐랄까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국민 전체가 분열되는, 그래서 심리적인 내전 상태로 가게 되는 현상이 오게 되죠. 우리가 지금 그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국민 화합, 국민 통합을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을 하시고 어찌됐건 화합과 통합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상대를 좀 증오의 대상,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거 이제 악플을 선플로 대체하려고 하는 운동이 있었듯이 이런 정치도 좀 문화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다지 그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대체로 정치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걸 보면 사랑보다 증오, 희망보다는 분노가 더 강력을 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라면 국민들을 통합시키도록 또 희망을 가지시도록 유도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연말 연초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분열시키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게 쌍뜨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야당의 책임이 큰 거냐, 아니면 국회 결정을 거부한 대통령의 책임이 큰 것이냐. 이준석 대표께서는 어느 쪽 책임이 좀 더 크다고 보세요? 저는 이거는 사정정국을 누가 열었느냐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사정정국을 여는 키는 검찰을 사실상 통제하는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셨고 네. 이 상황 속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결국엔 야당 당수에 대한 검찰의 상당히 강도 높은 수사가 있었던 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야당 당수가 지금 이제 기소받아 재판도 받고 있지만은 반대 방향으로 들어오는 어떤 특검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제 화합을 위해 가지고 그거 하지 맙시다라고 할 명분 자체가 좀 약한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든지 아니면은 김건희 여사든지 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든지 누구든 잘못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수사를 받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사실 대통령께서 검찰 공무원 출신으로서 이례적으로 대통령까지 오르게 된 것은 성역 없는 수사라는 키워드가 바로 윤석열 본인을 포장하는 가장 강렬한 그런 이미지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꼭 수사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수사는 국정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편파적인 수사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약간 본인의 상징 자본을 갉아먹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저는 이 모순이 가장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국을 막기 위해서는 그 사이의 시간 동안에 대통령실에서 정무적인 해결이 필요했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개인에 대한 수사나 아니면 취재보다 더 국민들이 중요하게 보는 거는 사실 이 반복되는 비극이 이제는 그만 그쳐질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변화를 누가 제안하느냐를 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자, 대한민국 대통령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처럼 지금 되어가고 있다. 특히 거부권이 남발되기 시작하면서 비상대권인 거부권이 남발되기 시작하면서 뭐든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적절한 거부권 행사의 조건을 대통령께서 밝히신다든지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렇고 활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단순히 이것을 임명하겠다를 넘어가지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먼저 이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또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그 측근은 특별감찰관이 관리하지만은 국정 전반을 감사하는 곳은 감사원입니다. 네. 그럼 감사원의 지금 실질적인 임명권은 감사원장 임명권은 대통령께서 행사하시지만은 감사원장도 이번에는 그러면은 국회에서 추천을 받아보도록 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적 전환을 했을 때 이건 결단에 의해 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지금 비록 이 특검이라는 게 물려 있지만은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더 큰 권한을 야당에게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정국을 한번 타협으로 돌파해 보려고 하는구나. 이런 진정성을 느꼈을 겁니다. 그럼 지금은 아까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뭐 정쟁 유발이고 우리가 너희 수사할 때는 정당했지만은 특검이 우리 수사하는 거는 절대 안 돼. 이거는 전형적으로 내로남불 논리로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안타깝고 네. 저는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 어떤 상황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시점에라도 대통령께서 정무적인 해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는 건 어떠냐. 특별감찰관, 감사원장 임명권 국회와 야당에게 모두 내주겠다. 네. 시스템을 바꿔보자. 저는 그러면 국민들은요. 나라가 잘 되길 바라고 대통령이 국정을 잘하길 바라는 것이지 절대 김건희 여사 개인이 잘못되길 바라는 것도 아니요. 대통령 개인이 잘못되길 바라는 것도 아니다. 우리 국민들을 믿고 가셔야 된다. 대통령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어떤 절대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을 하자. 네. 이준석 대표의 저 제안, 이낙연 대표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일리가 있는 제안이고요. 네.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이게 참 악순환의 연속이지요. 정부 여당은 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서 방탄한다고 비난해 왔는데 네. 이번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내세워서 방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인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권을 내세워서 방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힘과 방탄의 수렁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2년째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른바 그 공격과 방어가 계속 공수를 오가면서 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치가 지금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지 못하다 네. 이렇게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래서 그럴까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난해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지금 전환을 했거든요. 그 이준석 대표께서는 한동훈 비대위 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인이 되기를 결심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의 위치를 어디에 놓고 계신지를 약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하시는 행보는 아무리 봐도 본인이 준비된 대권 주자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화법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네. 행보도 그렇고 지역 순방 행보도 그렇고. 그런데 당 대표를 뭐 이낙연 총리도 지내보시고 하셨지만은 거대 정당의 당 대표라 하면 밖에 드러나는 영역이 10이고 20이라고 한다면은 안에서 당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정책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당 대표 역할이 7, 80%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지금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한동훈 위원장의 입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그 안에서 화려한 어떤 비유나 이런 것들이 자꾸 압박감 속에 나오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작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이낙연 총리도 언변이 좋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님에 대한 궁금한 어떤 정견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이낙연 총리님은 항상 언론과의 대화를 통해서 총리 시절에도 많이 밝히셨기 때문에 국민들의 사랑을 받던 총리였던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봤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는 여당의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라 한다면은 적어도 대담 프로그램 자리라든지 아니면은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대해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런 의지가 있어서 원래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하셨는데 몇 달 만에 그만두시면서 국정이 더 악화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소통을 안 하면서 오히려 좀 악화됐다. 저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처음부터 약간 그게 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예전에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자리에서는 받아치기 같은 느낌으로는 많이 이제 국민에게 알려진 것 같은데 또 그것이 일부 국회의원의 질문에 받아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국민들이 하고 싶어하는 질문을 언론인들이 대행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에게, 한동훈 위원장에게 가감없이 물어봤을 때 그걸 어떻게 소화해냈느냐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기대되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장 아까 논의했지만은 쌍특검 같은 경우에 활발한 어떤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했는데 성역이 있다는 걸 스스로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직전에 그럼 여당의 구원투수격이었던 인요한 위원장만 본다 하더라도요. 인요한 위원장은 방송에 성실하게 나와가지고 혁신위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명하셨고 다만 그게 좀 서투름이 있어서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성실하게 국민들한테 설명하려고 했거든요. 대담에도 네. 응하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약간 그런 모습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총선 승리를 이끄는 어떤 당 대표로서의 어떤 비대위원장보다는 차기 주자 행보를 하는 것 같다. 또 적극적으로 대국민 소통을 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비판하셨거든요. 이낙연 대표께서 보실 때는 좀 어떻습니까? 우선 한동훈 위원장이 좋은 선택을 놓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한다면 그 특별한 신뢰관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위상이나 또는 국민의힘의 선거에 도움을 줄 것이냐 이 문제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놓쳤거나 못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네. 진정으로 윤 대통령과의 신뢰가 깊다면 예컨대 윤 대통령의 실정 가운데 몇 가지를 시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출발을 했더라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본인도 더 올라가고 국민의힘의 선거에도 더 도움이 됐을 거예요. 예를 들면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 문제 백지화하겠다. 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굉장히 충격으로 아주 좋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첫 반응이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런 좋은 의미의 차별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바타 노선을 선택해 버렸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행보로 일시적인 인기를 끌고 주목을 받는 것 그건 한계에 올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정부의 한계나 부족한 점을 극복을 하고 그렇습니다. 보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걸 좀 잘 못 살린 것 같다.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자기가 전부 짊어지고 가게 되는
그런 것을 본인이 선택했거든요. 네. 그것은 글쎄 여러 가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지만 결과는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후한 점수를 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국민들이 좀 이해하시기 편하게 뭐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100점 만점으로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이런 거 잘못 답하면 이제 헤드라인 잡히기 때문에 저는 숫자 답변은 하고 싶지 않고요. 예. 전 지금 시점에서 학점 정도로 준다면은 아마 B 학점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B 학점, A 학점을 주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판이 바뀐 건 맞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의 주목은 받는 것이고 그런데 그리고 지금까지의 비대위원장들 보면요. 관심도 못 받고 개혁도 못하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관심은 받는 단계이기 때문에 적어도 B 학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아까 제가 언급했던 직전에 비슷한 역할을 했던 인유한 혁신위원장. 소위 언론의 관심은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는 용두사미 같이 끝난 이유가 네. 결국엔 성역을 상정했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 평가하고 다니십니다. 너는 마음이 다친 것 같아. 너는 젠틀맨이야. 다 한 다음에 대통령에 대해 평가하라 그러면은 나는 도덕을 배워가지고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국민들이 야 뭐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일 거라 봅니다. 전선을 어디로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은 아까 총리님 언급하셨지만은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상황 속에서 저는 외람되지만 처음에 하신 말씀들 뭐 삼국지 언급하시고 이럴 때는 왜 이준석이랑 차별화를 하려고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제가 그때 인유한 위원장을 논쟁하면서 환자가 어딘지 봐라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차별화의 대상이 어딘지를 잘 보지 못하면은 저는 과목 선택 자체를 잘못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관심을 받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그것이 지지로 이어질지는 좀 미지수다. 그래서 A 학점은 안 주시고 B 학점을 주셨는데 이낙연 대표께서는 뭐 같이 학점으로 얘기를 한다면 몇 학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제가 선생님을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단지 순발력 예. 그리고 경쾌한 몸짓 이것은 정치권에서 조금 드문 것이죠. 네. 그 점에서는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대권주자 말씀하셨는데 그건 또 다른 문제이니까 아직은 그런 것에 관해서 말하기는 빠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한동훈 위원장이 좀 주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수락하면서 22대 총선에 지역구 출마도 하지 않고 비례대표도 출마하지 않겠다. 이른바 이제 헌신을 먼저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헌신을 요구하겠다. 이것이 약간 주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높이 평가를 하시나요? 저는 책임 정치도 하나의 중요한 가치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도 여기 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내가 당선될 만큼의 선거판을 만들겠다. 그것도 중요하고 아까 말했던 헌신이라는 건 자기 희생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에 뛰어들어서 아직까지 당선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선거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 희생을 내세는 거는 약간 좀 메시지 모순이다. 자기가 지금 뭘 가졌다는 인식이 있어야지만은 희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무엇을 가졌죠? 국민들이 외견상으로 봤을 때는 정치에 입문한 신인인데 신인이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본인이 뭔가 나중에 따로 역할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희생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배수진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이번에 총선에서 누군가가 부여한 정치적 역할을 완수하면은 네. 다시 한동훈 위원장에게 추가적인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큰 희생이 아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화법이 좀 묘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정치 입문과 동시에 자기 희생을 선언하는 사람은 처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스스로의 어떤 정치력을 발광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누군가의 여전히 반사체에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만약에 여당이 좋은 성적을 낸다 그러면은 나중에 총리 하겠다고 하실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정치적 역할, 예를 들어 여당이 선방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또다시 뭐 전당대회 나가가지고 누군가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당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보장된 희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 비대위원장을 수락하면서 첫 일성이 민주당을 겨냥을 했어요. 86 운동권 특권층이다. 또 개딸 전체주의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했거든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께서는 좀 동의하시나요?
우선 집권 여당의 선대위원장, 최고 지도자라면 국가 전체의 고민, 국민들의 아픔 이런 얘기를 먼저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다. 저 같으면 그렇게 했겠다 생각을 네. 합니다. 그 자리에 오르자마자 상대에 대한 공격부터 시작하는 것 굉장히 낯설어요. 네. 여전히 검사 본능이 춤을 추는 것 아닌가. 안 그래도 검찰 과잉의 이 시대에 전부 다 이렇게 진려하고 있는데 네. 모처럼 젊으신 집권당의 지도자가 나왔는데 그것이 더 전면으로 나와서 검찰공화국 완성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어서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화합과 포용을 먼저 얘기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네. 오히려 이제 대결의 얘기를 하다 보니 네, 오히려 좀 첫인상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 예, 그런데요,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으로 그 비대위를 꾸리면서 국민의힘은 이렇게 뭐랄까요, 변신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준석 대표께서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지금 개혁신당 창당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탈당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던 겁니까? 실제로 저는 1년 반 전부터 제가 그 국민의힘이라는 당 내에서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아왔던 것을 국민들이 목도해 왔고요. 네. 저는 그 과정에서도 제가 했던 조언들을 지금 다 되짚어 보자면은 결국 대통령이 바뀌어 가지고 국정 기조를 바꾸면은 그래도 총선이나 아니면은 다가오는 선거들에서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방향성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것을 내부 총질로 규정합니다. 그러면 언로가 막힌 것이겠죠. 그 정치인이라는 것은 말을 무기로 해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당원을 설득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집단적으로 그러면 누가 나와서 토론회 장에서 그 방안에서 얘기해보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계속 이제 싸잡아가지고 저렇게 하면 내부 총질 이런 식의 평가가 있는 상황 속에서는 네. 말을 계속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반성하는 건 뭐냐면 2016년에 탄핵이 이제 벌어졌을 때 그랬을 때 저는 그 당시 새누리당 내에서 언로가 차단되었던 것이 얼마나 큰 재앙으로 다가왔는지를 체감했습니다. 2015년에서 2016년 넘어가면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했다고 해서 내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많은 구성원들이 알고 있었지만은 권력이 들어와서 말을 하지 못했고 2016년에 그래가지고 공천도 안 줬죠. 공천도 안 주고 많이 의석이 줄었죠. 네. 근데 그때 대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2016년에 결국 최순실 사태라는 것이 벌어지는데 그 다음에 당 지도부가 했던 모습이 뭐냐면은 단식하면서 결사옹입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국민들이 저 당은 저 당 스스로 정화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촛불 집회가 일어나고 결국엔 탄핵에 이르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거든요. 저는 보수 정당이 그것을 보고도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5년 만에 다시 먹고 살만해졌다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런 양태를 보이고 있다. 전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는 소위 의석이 120석 정도 됐었는데 그 안에 수도권 의석이 적어도 20, 30석이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저항하는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영남 플러스 비례 플러스 강원 외에는 의석이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내부적인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사실 그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양날개 중에 오른쪽 날개라고 했을 때 이 날개가 이제 완전히 소멸해버릴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얘기했던 거는 결국에는 노아의 방주를 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저도 그 다른 대안을 모색했겠지만은 지금 시점에는 노아의 방주를 차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 이준석 대표께서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변화와 혁신을 추동하는데 한계를 느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심정으로 탈당해서 지금 개혁신당을 창당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낙연 대표께서도 지금 마찬가지 지금 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내에 남아서 변화와 혁신을 좀 더 노력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좀 어떤 당내를 충분히 알지 못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 물론 선의의 말씀이라는 건 충분히 압니다만은 네. 실제로 제가 할 일이 거의 없는 상태로 꽤 많은 세월을 지금 살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주류 세력과 다른 얘기를 하면 바로 그날로 수박으로 모멸되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받는
이 상태가 지금 2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목소리가 억압되고 질식되는 그런 상태이지요. 그것보다도 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과 독일에서 1년 넘게 유학을 하면서 한국의 정치 구도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침몰해 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겠다. 이런 절박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처럼 양당이 각자의 생존을 위해서 극한적인 투쟁만 하고 국민을 위해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뒷전에 밀리는 이런 상태로 가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치 구도에 뭔가 바람구멍을 내서 새로운 숨통을 열어야만 대한민국이 지속가능 국가로 회복할 수 있겠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 한국 사회, 한국 정치를 양분하고 있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그 세력이 있어야 되겠다. 네, 네. 그것이 바람구멍이 될 수도 있고 숨구멍이 될 수도 있겠다. 자, 그런데 여당에 몸담고 있던 지금 이준석 대표께서 탈당해서 개혁신당을 지금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이낙연 대표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는 굉장히 제가 주목하는 젊은 정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남다른 문제 의식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다가 이 길이 마지막 길이다 또는 이 길이 더 낫겠다 이런 판단으로 이 길에 도전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께서는 이낙연 대표의 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이낙연 총리님은 사실 대통령 빼고는 거의 모든 직위를 거치셨다 할 만큼 사실 지방 행정도 경험하시고 그리고 당 대표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제 국가를 위해서 사심없이 봉사하실 기회를 찾아가지고 이런 도전하시는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언론에 언급하신 것만 본다 하더라도 본인이 마중물도 아니고 그 마중물을 퍼올리기 위한 허드렛물 역할까지 하겠다는 겸손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이낙연 총리님 같은 원로의 그런 발언에 진정성을 많은 사람이 느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저는 그러면 저분이 지향하는 지점에 있어가지고 사실 굉장한 흥분을 저도 느낍니다. 뭐냐면은 그 진정성이 가져다주는 묵직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대표님은 뭐 제가 범접할 수도 없는 무게감과 이력을 가지신 분이지만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판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소위 말하는 젊은 세력의 치기 또는 디레탕트의 그런 야심 이런 정도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히려 다소 세대가 차이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때로는 경쟁, 때로는 협력하면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다라고 오히려 생각하고 저희도 네. 더 스스로를 다듬게 되는 그런 역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조금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이 예. 저는 이제 국민의힘을 탈당하셔서 새로운 개혁신당을 만드셨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을 대체할 정당을 만드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예. 또 이낙연 대표께서는 이제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다가 탈당을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뭐 민주당 새로운 버전을 만드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교집합이 굉장히 좀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대표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양당 독점 구도 이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과 독일에서 짧은 기간이 있었지만 하나 깨달은 것은 정치 구조가 그 나라의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국가 전체가 분열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안 없는 양당제가 이런 폐해까지 끌고 온 것이죠. 네. 최근에 미국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60% 정도가 다당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다고 다당제가 바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네. 거기에 비하면 독일은 오랜 다당제 전통을 가지고 있고 바로 그것을 잘 활용해서 극우 정당, 극단 세력이 있기는 있으되 중앙 정치에서 위세를 떨 정도는 못 되게 하는 극단 세력을 변방화하고 소수화하는 그 힘을
이 다당제와 연정의 전통으로 지금 끌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 전체에서 극우 정당이 크게 힘을 펴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로 독일이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연립 정부는 DJP 이외에는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당장 그걸 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멀고요. 네. 이번 총선에서라도 다당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거라도 지금 만들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위태롭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번 일이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나 다른 동지들의 앞선 그런 도전을 저는 굉장히 응원하고 있고요. 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정치는 또 이렇게 이념만 가지고 또 명분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지지 세력을 모아야 되고 국민의 어떤 그 위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뭐 허은하 의원께서 물론 이제 의원직을 사퇴하고 동참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아직 현역 국회의원이 동참을 아직 안 하다 보니까, 그러면 개혁신당이 그 창당해서 총선에 나선다 하더라도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개혁신당에 합류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 있습니까? 또 만약에 있다라면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사실 밝히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비자발적 의사로 이제 관심을 가지실 분들도 있다 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보통 이삭죽기라는 표현을 비하적으로 쓰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공천 탈락이 뭐 이렇게 매개가 돼가지고 어떤 신당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비하적으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은, 양당 공이 지금 봤을 때 어떤 결격 사유가 있어가지고 공천을 탈락하거나 꼭 아니면은 정치에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까 주류의 어떤 편입되지 못한 사람들, 지금 주류가 하고 있는 잘못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떨려 나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속된 말로 이삭죽기라면 쭉정이가 모이는 당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으로 알곡을 털어내고 있는 상황이 지금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뭐 민주당에서도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충분히 이탈하는 의원들이 비자발적 이탈이 많을 것이고, 그랬을 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정치를 계속해야 된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개인의 서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그분들이 참여할 결심을 할 정도의 훌륭한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한다고 한다면은 현역 의원 입당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이낙연 대표, 이준석 대표 두 분을 모시고 한국 정치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공통 분모가 하나 느껴져요. 지금까지의 어떤 양당 체제, 이른바 적대적 공생관계의 한국 정치가 계속되서는 대한민국의 어떤 생존 전략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숨통을 틔워야 되겠다, 바람구멍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시도를 이낙연 대표께서도 하고 계시고 이준석 대표께서도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